어머니는 가늘어지는 숨결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정희야, 네가 태어난 날이 차고와 엄마한테는 가장 행복한 자모여. 그 말씀을 끝으로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83년의 삶이었습니다. 새벽 4시 32분. 산소호흡기에 씩씩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병실에서 엄마는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지막 순간 제 생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그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아울러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의를 표했고 의사 선생님이 사망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보호자분, 장례식장 연락하셔야죠. 간호사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첫째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그래, 알았어. 장례식장 어디로 할 거야? 목소리에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일 하나가 생긴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오빠 새벽에 연락했을 때 오신다고. 아, 미안. 길이 막혀서. 어차피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장례 준비나 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쥔 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평온한 얼굴이셨습니다. 평생 힘들게 사셨는데 마지막까지도 딸 하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시는구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 열심히 했잖아요.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을지로에 있는 중형병원 지하였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영정사진을 모시는데 오빠들은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정이 왔어? 첫째 오빠 이정수였습니다. 고급 양복을 빼입은 모습이 여전히 회사 임원답게 보였습니다. 옆에는 올케 언니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이야. 말만 그렇지 눈빛에는 피로함만 가득했습니다. 5년 동안 병간호한 동생에게 할 말이 그게 다였습니다. 둘째 오빠 이정민은 좀 더 늦게 왔습니다.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미안. 차가 막혀서. 엄마 편히 가셨어?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고생했네. 우리가 못 와서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진심이 없는 사과였습니다. 빈소 앞에 앉아 조문객을 봤는데 오빠들은 주로 자기들 지인들과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구석에 혼자 앉아 엄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속 엄마는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건강하실 때였죠. 웃고 계셨지만 그 미소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엄마도 외로우셨을까요? 아들 둘은 바쁘다고 안 오고 딸 하나만 옆에 있는 게 장례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문상객들이 다 돌아가고 빈소에는 저희 남매만 남았습니다. 첫째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엄마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집이요? 아니, 이제 치리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 집도 그렇고
엄마 재산도 정리해야 하고. 재산?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재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빠, 엄마 아직 안 가셨어요. 장례 먼저 치르고. 알아. 그래도 미리 생각은 해둬야지. 엄마 명의로 된 거 있어? 집이랑 예금 좀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씀 안 하셔서. 첫째 오빠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5년 동안 옆에 있었으면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통장이라도 봤어야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제가 엄마 재산을 몰래 빼돌리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투였습니다. 오빠, 저는 그냥 엄마 간호만 했어요. 재산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래, 뭐 믿을게. 믿는다는 말인데 믿지 않는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둘째 옳게 미란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정희 씨, 5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도 미안해요. 바빠서 자주 못 왔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정희 씨도 앞으로 계획 세우셔야죠? 회사 그만두셨다며요? 네. 엄마 간호 때문에. 그럼 이제 다시 취직 준비하셔야겠네요. 55세면 쉽지 않을 텐데. 걱정이시겠어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실은 재산 나눠 가질 생각 말고 네 앞길이나 챙겨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 영정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가족이에요? 엄마 장례식장에서 재산 이야기나 하는 게 가족인가요?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이었습니다. 엄마를 모신 연구차가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오빠들과 함께 뒷차를 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11월의 서울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화장터에서 엄마를 보내는 동안 저는 계속 엄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엄마한테는 가장 행복한, 왜 하필 그 말씀이셨을까요? 저는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했다고 평생 생각했습니다. 오빠들한테만 잘해주시고 딸인 저는 늘 뒷전이었다고요.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아들들만 아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엄마는 제 생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 장례를 마치고 엄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던 이 집. 이제 이 집엔 저 혼자였습니다. 오빠들은 나중에 집 정리 문제로 다시 연락하자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집안 정리는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보리차 냄새가 아직 났습니다. 방에는 엄마가 입으시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네.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동안은 힘들어도 엄마가 옆에 계셨습니다. 밤에 기침 소리가 들리면 달려갔고 아침에는 엄마 드실 죽을 끓였습니다. 힘들었지만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제 삶에 의미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55세, 경력 단절, 이혼한 여자.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엄마 방부터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꽃무늬 블라우스, 낡은 카디건, 여름용 얇은 원피스, 옷 하나하나에서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카디건을 꺼내 얼굴에 묻었습니다. 엄마,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양말들, 손수건들, 오래된 화장품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열쇠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딘가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열쇠로 여는 게 뭘까요? 옷장 뒤를 살폈습니다. 침대 밑도 봤습니다. 그러다 화장대 옆 벽면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벽지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벽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그 안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금고였습니다. 벽면에 박힌 작은 금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숨겨두셨다니. 금고에는 열쇠 구멍과 함께 숫자 버튼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그때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엄마한테는 가장 행복한 제 생일 1969년 3월 15일. 설마.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690315. 찰칵.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남긴 무언가가 이 안에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금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빛나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작은 금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한 개,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금괴가 20개도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이걸 숨겨두셨다고? 금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손에 쥐니 차가운 금속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표면에는 99.99% GOLD라는 각인이 선명했습니다. 한 개를 더 꺼냈습니다. 또 꺼냈습니다. 12개, 15개, 20개, 24개, 총 24개의 금괴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걸 언제부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워 입으시고 전기세 아낀다고 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제가 엄마 새 옷 사드릴까요? 라고 하면 괜찮다. 이거면 충분해라고 손살에 치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이렇게 많은 금을 모으셨다니. 금고 맨 아래에는 낡은 공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표지는 세월의 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또렷했습니다. 정희에게. 엄마의 흔들리는 손글씨였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정희 생일이다. 26살이 됐구나. 오늘 정희한테 미역국을 끓여줬다. 좋아하는 척했지만 눈빛이 외로워 보였다.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걱정이다. 하지만 나는 딸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시집 생각 안 하니? 왜 이런 말밖에 못할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생일 축하해, 내 딸이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7월 3일. 오늘 정희한테서 전화가 왔다. 결혼한다고. 기쁜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드디어 내 딸도 남의 집으로 가는구나. 축의금 봉투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다. 정희야, 행복해야 한다. 엄마처럼 억울하게 살지 마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셨다니. 금괴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일기장은 품에 안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오빠들한테 말해야 하나. 법적으로는 유산을 나눠야 했습니다. 자식이 셋이니 3등분이 맞겠죠. 하지만 금고는 제 생일로 열렸습니다. 일기장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걸 저한테 주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빠들은 5년 동안 뭐 했지? 나 혼자 엄마 간호하느라 회사도 그만뒀는데. 오빠들은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잖아.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도 찝찝했습니다. 결국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래, 말하자. 형제끼리 숨기는 건 아니지. 첫째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응, 정희야. 무슨 일이야? 오빠, 엄마 집 정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뭔데? 그게 금고가 있었어요. 엄마 방에.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커졌습니다. 금고, 그 안에 뭐 있었는데? 금괴요. 엄마가 모아두신 것 같아요. 얼마나? 24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지금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장례식 때의 그 무덤덤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급해졌습니다. 날카로워졌습니다. 둘째 오빠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정민 오빠, 나 정희야. 형한테 들었어. 금괴, 진짜야? 응. 엄마가 숨겨두신 것 같아. 나도 지금 간다. 거기서 기다려. 역시 전화가 바로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 느낌. 1시간도 안 돼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첫째 오빠와 올케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달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어디 있어? 인사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곧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금고가 어디 있냐고. 엄마 방이요. 오빠는 엄마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올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금고를 본 오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 금괴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빛에 비춰봤습니다. 99.99% 순금이야. 이거 한 개에 얼마야? 지금 시세로 대충 한 5천만 원? 24개면 10이요? 올케가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아니, 금값이 올라서 지금은 더 할 거야. 한 개당 거의 8천에서 1억까지도 가능해. 그럼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냐? 20억. 그 숫자에 방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0분 뒤
둘째 오빠 부부도 도착했습니다. 이제 엄마 방에는 우리 남매 셋과 올케 둘, 총 5명이 모였습니다. 둘째 오빠도 금괴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이걸 언제부터 모으신 거야?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마지막에 힌트를 주셨어요. 제 생일이었어요. 그 말에 첫째 오빠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 생일? 네. 엄마가 왜 하필 내 생일로? 오빠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둘째 올케 미란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왜 막내 생일로만 열리게 해놨을까요? 혹시 정희 씨, 엄마한테 미리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오늘 처음 5년 동안 옆에 있었잖아요.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미란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첫째 오빠가 금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엄마가 남기신 거니까 우리 셋이 법대로 나누면 돼. 법대로요? 그래. 자식이 셋이니까 3등분. 한 사람당 8개씩. 공정하잖아. 8개. 한 개당 8천만 원에서 1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 사람당 6억에서 8억 정도. 하지만 둘째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 법적으로는 유산이야. 당연히 나눠야지. 근데 오빠들, 5년 동안 엄마 간호는 제가 혼자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미란 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간호했다고 유산을 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우리도 바빠서 못 온 거지. 안 온 게 아니잖아요. 정희 씨는 어차피 회사도 그만둔 상태였으니까 시간 있었던 거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저는 엄마 간호하느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었다고요? 첫째 올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정희 씨,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도 어머님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하지만 유산은 법대로 처리해야죠. 법대로, 법대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전화도 거의 안 했잖아요. 정희야, 우리도 사정이. 무슨 사정이요? 바빠서요? 저도 바빴어요. 저도 직장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뒀어요. 엄마 때문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밤에 기침하시면 제가 일어났어요. 기저귀 갈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그게 5년이에요. 5년. 알아, 고생한 거 알아. 그래서 고맙다고 했잖아. 고맙다는 말로 끝이에요? 엄마 유산은 법대로 3등분 하자고요? 첫째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유산 더 달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우리한테 안 주겠다는 거야? 둘째 오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지금까지 참았어. 내가 엄마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 돌아가셨잖아. 유산은 법대로 나누는 게 맞아. 법.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족한테 법이 필요한가? 미란 언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정희 씨, 설마 혼자 다 가지려는 건 아니죠? 그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금고 비밀번호가 정희 씨 생일이라면서요? 그리고 5년 동안 어머니 옆에 있었잖아요. 혹시 어머니한테 미리 이거 다 내 거야. 이런 말씀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오늘 처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고 저 혼자만 남았으니까요. 첫째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의심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건 큰 돈이잖아. 20억이야, 20억.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정확히 유산 분할하자. 알겠지? 오빠들이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엄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금고는 여전히 열려 있었고 금괴들은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폈습니다. 2020년 1월 5일. 정희가 오늘도 내 손을 잡아줬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다. 정희야, 미안하고 고맙다. 이 돈은 다 내 거란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저를 의심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이지. 가족이 뭐길래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금괴는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 남아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고요함이었죠. 저는 소파에 힘없이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5년이 뭐가 대수냐? 큰오빠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5년이 대수가 아니라고요? 엄마가 걷지 못하게 되신 그날부터 저는 단 하루도 이 집을 비운 적이 없었는데 엄마의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몸을 돌려드리고 새벽마다 기침하실 때 등을 쓸어드리고 그 5년이 대수가 아니라는 거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니, 먹먹한 정도가 아니라 숨이 막혔죠. 마치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것처럼요. 정말이지 나는 이 가족에게 뭐였을까? 그냥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딸, 아들들이 바쁘니까 대신 도맡아야 하는 막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으니까요. 오빠들 앞에서 울면 약해 보일까봐, 엄마 앞에서 울면 걱정하실까봐 혼자 있을 때만 몰래 울었던 그 수많은 밤들. 이제는 눈물도 지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렸죠. 엄마 방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엄마 방에는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미음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2숟가락만 드시고는 엄마, 저도 모르게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침대 시트는 제가 깨끗이 갈았지만 여전히 엄마의 흔적이 방 곳곳에 남아 있었죠. 옷장 문 손잡이에는 엄마가 쓰시던 카디건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엄마가 평생 바르시던 핸드크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어제 다락방에서 금괴와 함께 발견했던
30년 묵은 일기장. 어제는 금괴에 압도당해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평생 일기를 쓰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말 수 없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시던 분이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월의 무게처럼요. 표지는 낡고 발해서 원래 색깔이 뭐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고 모서리는 닳아서 해져 있었죠. 한숨을 깊게 내쉬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3년 5월 3일. 오늘 정희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을 했다. 달리기 1등. 내 딸이 이렇게 씩씩하다니. 그런데 정희 아빠는 운동회에 오지 않았다. 정희가 트로피를 받으며 관중석을 찾는 눈빛이 아직도 아른거린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죠? 그날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달리기에서 1등 했던 날. 저는 트로피를 받으면서 관중석을 찾았죠. 아빠와 오빠들은 없었고 엄마만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엄마는 박수도 안 치시고 무표정하게 앉아만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는 내가 1등해도 기쁘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날을 일기에 쓰셨던 거예요.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6년 1월 12일. 정희가 고등학교에 합격했다. 성적이 좋아서 특목고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정희 아빠가 여자애가 무슨 공부냐며 반대했다. 나도 끝까지 밀어주지 못했다. 시댁에서 딸 공부시킬 돈으로 아들 과외시켜라고 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정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비겁했다. 근데 말이다. 이 냉정한 세상에서 여자가 의지할 건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어. 그래서 엄마가 너를 일부러 강하게 키우려고 한 거란다. 너무 따뜻하게 키우면 세상이 너를 짓밟을까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동그란 얼룩이 번졌죠. 그때 저는 엄마를 너무 원망했습니다. 왜 오빠들은 다 해주면서 나만 안 해주냐고, 왜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야 하냐고. 그런데 엄마도 괴로워하고 계셨던 거네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1999년 2월 25일. 정희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장학금까지 받았다. 우리 딸이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다. 아니, 알았지. 알았는데도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한 엄마가 미안하다. 정희가 엄마, 나 대학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조심스럽고 기대하면서도 실망할까봐 두려워하는. 엄마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더 따뜻하게 안아줄걸. 더 많이 칭찬해줄걸. 엄마. 2005년 11월 7일. 정희가 이혼한다고 전화했다.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걱정됐다.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 정희는 괜찮아요. 엄마라고 했지만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다. 내 딸이 그 고생을 왜 해야 하는지. 엄마가 더 강하게 키웠어야 했나? 아니면 더 따뜻하게 키웠어야 했나? 밤새 잠을 못 잤다. 저는 그때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그러게 내가 뭘 했냐는 소리를 들을까 봐요. 하지만 너무 외로워서 결국 전화를 했죠. 엄마는 그래, 알았어라고만 하셨습니다. 위로도 걱정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저는 그날 역시 엄마는 내 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혼자 밤새 우셨던 거네요. 저 때문에. 일기를 읽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019년 4월 3일. 오늘 쓰러졌다. 병원에서 중풍이라고 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 어렵다고 한다. 정수와 정민한테 전화했더니 바쁘다며 나중에 들른다고 했다. 근데 정희는 다음날 회사 그만두고 집으로 왔다. 엄마, 제가 모실게요라고 했다. 나는 내가 뭐 먹고 사냐고 차갑게 말했다. 근데 진심은 달랐다. 고맙고 미안하고 또 걱정됐다. 정희야,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왜 늙은 엄마한테 묶이는 거니? 엄마가 더 빨리 죽어야 내가 자유로울 텐데.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차갑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엄마는 내가 곁에 있는 게 싫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엄마가 저를 필요로 하게 만들려고,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엄마는 제가 자유롭기를 바라셨던 거네요. 저를 위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기를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엄마가 쓰신 일기에는 오빠들 이야기도 있었지만 유독 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플 때, 제가 웃을 때, 제가 슬플 때 엄마는 다 기록하고 계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무심하고 차가운 척 하시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죠.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 적힌 글을 읽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요즘 숨쉬기가 힘들다.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정희는 모른다. 알면 더 슬퍼할 테니까. 5년 동안 정희가 나를 돌봐줬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에 기침할 때마다 달려와서 등을 쓸어주고 밥을 못 먹을 때마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다. 사랑한다고도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곧 떠나야 한다. 정희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이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란다. 엄마. 저는 일기장을 꼭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엄마는 여기에 다 적어두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은 채 저는 엄마 침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 없는 방 안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도 엄마를 사랑했어요. 겉으로는 서운한 척 했지만 진짜로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엄마의 진심을 알게 돼서 그게 감사하고 또 아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일기장 위에 물들었죠. 저는 일기장을 천천히 펼쳐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빠들한테 이 일기를 보여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생각하면서 일기장을 읽고 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엄마 병원비 고지서나 약국 영수증 같은 게 아직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정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편함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세 납부 안내서. 손이 멈췄습니다. 월세? 이 집이 월세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이 집은 엄마 집인데, 엄마가 40년을 사신 집인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김영숙 귀하. 2024년 12월분 월세 150만 원 납부 안내. 납부 기한 12월 5일까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월세가 150만 원이요? 이 집이 언제부터 월세가 됐다는 거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오빠들이 엄마 몰래 집을 월세로 돌린 건 아닐까요? 유산을 노리고 급히 집으로 뛰어들어가 엄마 방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중요한 서류들을 거기에 보관하셨거든요. 통장, 도장, 보험증서,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부동산 서류, 전세권 설정 계약서. 2019년 5월 1일. 2019년 5월? 엄마가 쓰러지신 게 4월이었는데 손이 떨리며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소유주 김영숙,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후 월세로 전환함. 계약금 및 보증금 수령 확인. 엄마가 직접 하신 거였어요?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엄마는 그때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의식도 흐릿하셨는데 계속 서류를 뒤지다가 엄마 필체로 쓰인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19년 4월 28일. 쓰러지기 전에 이것만은 해두자. 내가 죽으면 정수와 정민이 이 집 때문에 싸울 게 뻔하다. 차라리 월세로 돌려서 그 돈으로 금을 사자. 정희한테 줄 수 있게. 아들들은 이미 각자 집도 있고 사업 미천도 줬으니 딸한테는 이것밖에 못 해주는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계획하신 거였어요. 아들들이 집 때문에 싸우는 걸 막으려고, 그리고 저한테 뭔가라도 남겨주시려고. 뒤쪽 서류들을 더 뒤지다가 금매입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집한 돈으로 금을 사들였다. 빼곡하게 적힌 영수증들. 현재 시세로 25억 원. 엄마는 쓰러지신 몸으로도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모.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첫째 오빠의 딸 25살 수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연아, 고모 괜찮으세요? 문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으셔서. 혹시 무슨 일? 수연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급히 다가왔습니다. 고모, 왜 우세요? 저는 손에 든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말로 설명할 기력이 없었어요. 수연이가 서류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고지서, 계약서, 엄마 메모, 금 매입 영수증. 이게.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월세로 돌리신 거예요? 직접? 응. 쓰러지시기 직전에. 아들들이 유산 다툼하는 걸 막으려고. 그리고 그 돈으로 고모한테 줄 금을 사신 거고요. 수연이가 한참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근데 수연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 큰오빠는 이 사실 알고 있니? 아니요.
아빠는 모르실 거예요. 작은 아빠도, 작은 아빠도요. 어제 두 분이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이 집이 할머니 명의 그대로인 줄 아세요? 그래서 법적으로 3등분해야 한다고. 아, 그렇구나. 엄마는 아들들한테 말씀 안 하셨던 거예요. 집이 월세로 바뀐 걸.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들들이 알면 반대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딸한테 금을 남긴다는 걸 알면 미리 막았을 테고. 고모,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거 아빠랑 작은 아빠한테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할까? 당연하죠. 할머니가 직접 결정하신 건데. 그리고 집이 이미 월세로 전환됐으면 법적으로도 유산 대상이 아니잖아요. 남은 건 금괴뿐이고 그건 할머니가 고모 주려고 모으신 거고. 수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이 이걸 믿어줄까요? 고모, 걱정 마세요. 수연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아빠랑 작은 아빠한테 이 서류들 보여드리고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네. 저는 할머니 손녀니까요. 할머니가 뭘 원하셨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예요. 고모만 혼자 떠맡게 할 순 없어요. 눈물이 또 핑 돌았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고마워, 수연아.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고모, 혹시 할머니 일기장에 더 남은 내용 없어요? 마지막 부분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일기장. 저는 아직 마지막까지 다 읽지 못했습니다. 있어.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 봉투가 하나 끼워져 있더라. 아직 안 열어봤어. 그거 지금 열어봐요. 수연이가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정희에게. 엄마 필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편지를 꺼냈죠.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미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살아생전 제대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 못해줘서. 눈물이 글씨를 흐렸습니다. 수연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는 너를 가장 사랑했단다. 겉으로는 오빠들한테 더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진짜 마음은 달랐어. 너는 딸이라서 이 세상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더 강하게 키우려고 했고, 그래서 더 냉정하게 대했어.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하다. 엄마, 집을 월세로 돌린 건 오빠들이 유산 다툼하는 걸 막으려고 한 거야. 정수와 정민이는 이미 각자 집도 있고 사업 미천도 줬으니 너한테는 금을 남기고 싶었어. 5년 동안 엄마 병간호하느라 내 인생 다 바쳤잖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늦었지만 엄마가 응원한다. 엄마, 고마워요. 오빠들한테 이 편지 보여줘. 엄마 뜻이라고 말해줘. 그리고 너무 미워하지는 마. 오빠들도 나름대로 엄마를 사랑했으니까.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너처럼 따뜻하지 못했을 뿐이고. 정희야, 사랑한다. 평생 말 못했지만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이제는 행복해라. 엄마 목까지. 엄마가. 편지를 읽고 나니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연이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고모. 응. 할머니. 정말 고모를 사랑하셨네요. 그런가 봐.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수연아, 내일 오빠들 만나자. 네, 고모. 제가 같이 갈게요. 이 모든 서류 들고 가서 할머니 뜻을 제대로 전해드려요.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모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수연이는 모를 거예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엄마 편지와 일기장, 그리고 월세 계약서와 금 매입 영수증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오빠들한테 엄마의 진짜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지혜롭고 사려 깊은 분이셨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수연이가 제 편이고 엄마의 사랑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저는 엄마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해볼게요. 오빠들한테 엄마 마음 제대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큰오빠네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에는 큰오빠와 작은오빠 그리고 작은 올케 미란 씨가 앉아 있었고 제 옆에는 수연이가 함께했죠. 가방 안에는 엄마의 편지, 월세 계약서, 금 매입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우리를 다 불렀어? 큰오빠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죠. 어제 변호사 만나고 왔는데 시간 없어. 빨리 얘기해. 작은 오빠도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빠들, 엄마가 남기신 게 있어요. 알지. 금괴. 그거 법적으로 3등분하면 되는 거 아냐? 큰오빠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엄마 집 월세 고지서예요. 월세? 무슨 소리야? 큰오빠가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작은 오빠를 돌아봤죠. 야, 이게 뭐야? 엄마 집이 월세라고? 나도 처음 들어. 정희야, 이게 무슨... 작은 오빠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2019년 5월에 집을 월세로 전환하셨어요. 이게 계약서예요.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큰오빠가 계약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옆에서 함께 들여다봤죠. 이게 엄마가 직접 하신 거라고? 네. 엄마가 쓰러지시기 사흘 전에 계약하셨어요. 여기 엄마 서명 보세요.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작은 오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엄마 메모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큰오빠가 메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정수와 정민이 이 집 때문에 싸울 게 뻔하다. 차라리 월세로 돌려서 그 돈으로 금을 사자. 정희한테 줄 수 있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불편한 침묵이었죠. 그러니까 작은 올케 미란 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월세로 돌려서 나온 돈으로 금을 샀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내한테 주려고? 네.
이게 금매입 영수증이에요. 저는 빼곡하게 쌓인 영수증 뭉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집 한 돈으로 1년 동안 매달 나눠서 조금씩 금을 사셨어요. 100지짜리 금괴 120개. 현재 시가로 25억 원 정도예요. 25억? 작은 올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25억 원 어치 금을 샀다고요? 그것도 혼자? 큰오빠가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이게 다 진짜야? 진짜예요, 아빠. 수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확인했어요. 할머니 은행 거래 내역이랑 다 일치해요. 수연아, 넌 왜 나서? 큰오빠가 딸을 쏘아봤습니다. 아빠, 이건 할머니 뜻이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수연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이렇게 계획하신 거라고 쳐요. 작은 올케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3등분 아닌가요? 금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아니에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편지를 남기셨어요. 읽어보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쓰신 마지막 편지. 큰오빠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변했어요. 정수와 정민이는 이미 각자 집도 있고 사업 미천도 줬으니 너한테는 금을 남기고 싶었어. 5년 동안 엄마 병간호하느라 내 인생 다 바쳤잖니. 큰오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작은 오빠가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형, 이거 읽고 있어. 오빠들한테 이 편지 보여줘. 엄마 뜻이라고 말해줘. 그리고 너무 미워하지는 마. 오빠들도 나름대로 엄마를 사랑했으니까. 편지를 다 읽은 큰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는 오빠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게 제일 싫으셨대요. 그래서 미리 정리하신 거예요. 집은 월세로 돌려서 다툼의 원인을 없애고 그 돈으로 저한테 금을 남기신 거죠. 그렇다고 해도 작은 올케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25억 원을 혼자 다 가져가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미란아, 작은 오빠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준비하셨는데 당신은 맨날 그래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 돈 계산하면서 뭐 부부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빠들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엄마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엄마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정희야. 큰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널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라는 건 알겠어. 근데 말이지. 형님. 작은 오빠가 형을 막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뭐 해드린 게 있어요? 5년 동안 정희가 혼자 간호했잖아요. 우리는 바쁘다고 일 있다고 거의 안 갔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정희 말대로 엄마가 이렇게 계획하신 건데 우리가 뭐라고 할 자격이나 있어요? 작은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각자 집도 있고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희는 이혼하고 혼자서 5년 동안 엄마만 봤잖아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작은 올케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사업 망해서 빚더미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미란아, 그만해. 작은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큰 오빠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야, 내 오빠, 엄마가 널 제일 사랑하신 것 같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기장 볼 때부터 알았지.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 우리가 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큰 오빠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진짜 미안해. 오빠, 나도 미안해. 작은 오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넌 5년 동안 인생 다 바쳤는데 우리는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유산 타령이나 하고 두 오빠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올케는 달랐어요. 그렇다고 25억을 다 주는 건 미란아, 됐어. 작은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 뜻이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 하지만 가자. 더 이상 창피하게 하지 마. 작은 오빠가 일어섰습니다. 작은 올케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따라 일어났죠. 정희야, 미안했어. 엄마 뜻대로 해. 작은 오빠가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저와 큰 오빠 그리고 수연이만 남았습니다. 큰 오빠가 엄마 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오빠, 근데 말이야. 큰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금괴들 지금 어디 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아니, 궁금해서. 백지짜리 120개면 꽤 부피가 클 텐데. 엄마 방 금고에 있어요. 그래. 조심해. 요즘 세상이 안 좋으니까. 큰 오빠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모 걱정하시는 거예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동생인데. 큰 오빠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내가 도와줄게. 변호사 소개해 줄 테니까. 고마워요, 오빠. 큰 오빠가 나가고 거실에는 저와 수연이만 남았습니다. 고모 잘하셨어요. 수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오빠들이 정말로 이대로 포기할까요? 특히 작은 올케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 오빠가 소개해준다던 변호사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작은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수연이가 몇 번이나 큰 오빠한테 연락했지만 바빠서 나중에라는 답만 돌아왔죠. 저는 매일 엄마 방에 앉아 금괴들을 바라봤습니다. 백지짜리 금괴 120개. 반짝이는 금빛이 이렇게 무겁고 차가울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모으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가족을 갈라놓는 씨앗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기 서 있던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담의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 변호사요? 네. 이정수, 이정민 두 분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고인 김영숙 여사의 유산 분할 건으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요? 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멍한 상태로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정혜 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두 분께서 고인이 남기신 금괴 120개, 시가 약 25억 원에 대한 법적 분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엄마가 편지에 저한테 주신다고 편지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아닌 사적인 편지는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게다가 고인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했는지도 의문이고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편지를 쓰실 때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고인은 중풍 환자셨고 5년간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작성된 편지를 온전한 의사표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혜 씨,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5년간의 간병은 딸로서 당연한 도리였고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3등분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당연한 도리요? 제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엄마 기저귀 갈고 밤새 간호하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런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법적으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은 법만 아세요? 사람 마음은 모르세요? 변호사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소송에서 불리합니다. 이정혜 씨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송이요? 네. 의뢰인 측에서 유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법원 소환장이 곧 발송될 겁니다. 변호사가 일어서며 명함을 하나 더 놓고 갔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들이 진짜 소송을 건다고요? 엄마 편지도 일기장도 5년간의 헌신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큰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겨우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오빠. 방금 변호사가 다녀갔어요. 아, 그래. 미안해, 정희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요? 오빠가 엄마 편지 읽었잖아요. 엄마가 저한테 주신다고. 정희야, 나도 생각이 있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큰오빠 목소리에서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25억을 혼자 다 가지는 건 좀 그렇잖아. 우리도 엄마 아들인데 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밤새 기침하실 때, 욕창 때문에 아파하실 때, 제가 혼자 간호할 때 오빠는 어디 계셨어요? 그건
바빴잖아. 회사 일도 있고. 바빠서요? 엄마 임종 때도 안 오셨잖아요. 정희야, 흥분하지 마.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야. 법적인 문제요? 가족이 법으로 싸워야 해요? 정희야. 큰오빠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넌 결혼도 실패했고 직장도 없잖아. 25억 있으면 뭐 할 건데? 차라리 우리가 나눠서 제대로 쓰는 게 낫지 않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회사 운영해야 하고 정민이는 빚도 갚아야 하고 우리는 그 돈이 필요해. 근데 넌 그냥 혼자 먹고 살 돈만 있으면 되잖아.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그런 말을 저한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법원 가면 어차피 3등분이야. 괜히 변호사 비용만 날리지 말고 우리끼리 합의하자. 저는 엄마 뜻대로 하고 싶어요. 엄마 뜻? 정희야, 엄마는 돌아가셨어. 이제는 산 사람들이 결정할 차례야.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오빠가 맞나?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이었어요. 고모. 수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고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아빠가 작은 아빠랑 금괴 가지러 올 계획이래요. 오늘 밤에. 뭐? 제가 아빠 서재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작은 아빠랑 통화하면서 어차피 법적으로 우리 거니까 먼저 확보하자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고모, 금괴 어디 있어요? 빨리 옮겨야 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금괴를 가지러 온다고요? 허락도 없이? 금고, 엄마 방 금고에. 고모, 지금 당장 옮겨요. 은행 대여 금고든 어디든. 수연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고모, 수연아.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오빠들이 날 완전히 남처럼 대하는데. 고모, 울지 마세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에요. 수연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건데 이렇게 빼앗기면 안 돼요. 엄마가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으신 건데 저를 위해서 아끼고 또 아끼신 건데.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도와줘. 금괴 옮기자. 네, 제 차에 실어요. 제가 아는 은행에 대여 금고 있어요. 우리는 서둘러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무거운 금괴들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120개, 각각 100지. 이렇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고모, 빨리요. 수연이와 함께 금괴들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있어? 큰오빠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거실에 없는데요? 작은오빠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연이와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방에 있는 것 같은데. 정희야.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은 금괴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기익. 문이 열렸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문 앞에 서서 저희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금괴들, 가방에 담담한 금괴들,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큰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마 금괴 숨기려던 거야? 작은 오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수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고모한테 주신 거예요. 수연아, 넌 가만히 있어. 큰오빠가 딸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노려봤어요. 정희야,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가족을 배신하다니. 배신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은 오빠들이 한 거잖아요. 소송 걸고 변호사 보내고 그건 내가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고집이요? 엄마 뜻대로 하는 게 고집이에요? 엄마 뜻이든 뭐든 법적으로는 우리 것도 있어. 큰오빠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저 금괴들 좀 봐요. 작은 오빠도 따라 들어오며 바닥에 금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25억이 여기 다 있네요. 오빠들, 제발. 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건 엄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비켜, 정희야. 큰오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몫을 가져갈 뿐이야. 아빠, 안 돼요. 수연이가 소리쳤지만 큰오빠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은 금괴가 담긴 가방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오빠, 나요. 제가 가방을 붙잡았지만 큰오빠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뒤로 넘어졌고 수연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법원에서 보자, 정희야. 큰오빠가 차갑게 말하고는 가방 2개를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작은 오빠도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결국 가방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가족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피가 이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어요. 수연이가 저를 꼭 안아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남은 금괴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으신 사랑의 증거들이 이렇게 가족을 갈라놓는 칼이 될 줄은. 창밖은 어느새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유산분할 청구 소송, 원고 이정수, 이정민, 피고 이정희. 서류를 보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진짜였어요. 오빠들이 정말로 법원에 저를 고소한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싸워야 할까요? 변호사를 구해서 법정에서 맞서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지쳐 있었어요. 5년간의 병간호, 엄마를 잃은 슬픔, 그리고 이 모든 가족 갈등.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죠. 고모, 수연아, 고모, 이거 봐야 해요. 할머니 방 서랍 깊은 곳에서 찾았어요. 수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뭔데? 할머니가 남기신 통장이랑 재산 분배 기록이요. 고모, 이거 보면 모든 게 달라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건과 엄마 필체로
빼곡히 적힌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내 재산 정리 2019년 4월. 엄마가 쓰러지기 직전에 정리하신 거였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엄마의 꼼꼼한 기록이 나타났어요. 정수 큰아들. 1995년 결혼 시 아파트 매입 지원 1억 5천만 원. 2003년 사업 자금 지원 3억 원. 2010년 회사 확장 자금 2억 원. 2015년 아들 수연 유학 자금 5천만 원. 총 6억 5천만 원. 정민 둘째 아들. 1997년 결혼 시 주택 구입 지원 1억 2천만 원. 2005년 사업 시작 자금 2억 5천만 원. 2012년 사업 실패 후 빚 청산 1억 8천만 원. 2018년 재기 자금 1억 원. 총 6억 5천만 원. 정희 막내딸. 2005년 이혼 시 위로금 500만 원. 2019년 병간호 시작 후 없음. 총 5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들은 각각 6억 5천만 원씩 받았는데 저는 500만 원이요? 고모, 뒤에 더 있어요. 수연이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는 아들들에게 이미 충분히 해줬다. 각자 집도 사주고 사업 미천도 줬다. 하지만 정희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줬다. 딸이라는 이유로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제라도 보상해주고 싶다. 금괴는 정희 것이다. 이건 내 마지막 소원이자 명령이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모, 이것도 봐요. 수연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5년간 작성했던 간병일지였어요. 고모, 수연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걸 아빠한테 보여줘야 해요. 법정 가기 전에. 하지만 고모,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신 거예요. 고모한테 주려고. 아빠들이 알아야 해요. 수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빠들한테 다시 한 번만 만나자고 할게.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엄마가 즐겨 가시던 작은 한정식 집에 모였습니다. 큰 오빠, 작은 오빠, 그리고 저. 수연이도 함께였죠. 뭔데 급하게. 큰 오빠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일 법정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 저는 가방에서 엄마의 노트와 간병일지를 꺼냈습니다. 오빠들, 이것 좀 봐주세요. 또 뭔데? 작은 오빠가 한숨을 쉬었지만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엄마가 평생 오빠들한테 얼마나 해주셨는지 기록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오빠도 노트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형님, 이거 맞나요? 우리가 6억씩 받았다고? 그랬나? 큰오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기억 안 나요? 형님 결혼할 때, 아파트, 사업 시작할 때 자금, 수연이 유학 보낼 때, 그건 엄마가 주신 거지. 네, 엄마가 주신 거예요. 13억이요. 두 분 합쳐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이혼했을 때 위로금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저는 간병일지를 내밀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오빠들이 일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정희야, 이걸 내가 다? 작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기록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간절히 돌봤는지. 2019년 5월 3일, 새벽 3시에 간혹 큰오빠가 중얼거렸습니다. 2020년 7월 15일, 밤새 부채질. 2022년 1월 8일, 응급실.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작은 오빠가 그 부분을 읽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오빠.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돈이 아쉬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평생 저를 생각해 주신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오빠들한테 이미 다 주셨어요. 집도, 사업 자금도, 빚 청산도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주셨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금을 모으셨대요. 정희야.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간호했어요. 제 인생 다 바쳤어요. 그런데 오빠들은 딸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하잖아요. 법적으로 인정 안 된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아니야. 큰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큰오빠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희야. 진짜 미안해. 형님, 나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딸이니까, 시집 안 갔으니까. 그런데 이 기록을 보니까 큰오빠가 간병일지를 꼭 쥐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뭘 했는지 너무 부끄러워. 미안해, 동생아. 작은 오빠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돈 얘기만 하고. 오빠들. 정희야, 소송 취하할게. 큰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금괴는 다 내 거야. 엄마가 너 주려고 모으신 거니까. 형님, 진심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엄마한테서도, 내 희생에서도. 큰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법정까지 갔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었을 거야. 고마워요, 오빠. 저는 오열했습니다. 5년 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오빠들한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빠, 수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즐겨 가시던 식당에서 뒤늦게나마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 위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끝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일주일 후 법원에서 소송 취하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금괴 120개, 25억 원어치는 법적으로 완전히 제 것이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켰다는 안도감보다는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죠. 고모, 축하해요. 수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고모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 고마워, 수연아. 저는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엄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금괴들이 담긴 가방이 제 앞에 놓여 있었죠. 25억 원. 엄마가 5년 동안, 아니 평생을 모으신 돈. 겉으로는 냉정하셨지만 속으로는 저를 가장 사랑하셨던 엄마의 마음. 엄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걸 다 받아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도 엄마의 아들이었어요. 엄마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오빠들한테 이 편지 보여줘. 엄마 뜻이라고 말해줘. 그리고 너무 미워하지는 마. 오빠들도 나름대로 엄마를 사랑했으니까. 엄마는 끝까지 가족이 화해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희야. 오빠 내일 시간 돼요? 오빠들이랑 수연이랑 같이 만나고 싶어요. 그래, 어디서? 엄마 산소 앞에서요. 엄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엄마가 계신 산소 앞에 모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고요한 야산이었어요. 엄마 묘비 앞에는 저희가 가져온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다 왔어요. 제가 먼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큰오빠, 작은오빠, 수연이도 차례로 절을 올렸죠.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솔솔 불어왔어요. 엄마, 미안했어요. 큰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정희가 5년 동안 혼자 고생하는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큰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작은오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오빠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5년 동안 엄마 모신 게 제 선택이었는데 그걸로 오빠들을 탓했어요. 정희야,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니에요. 저도 제가 더 잘했다고, 더 효도했다고 교만했어요. 엄마가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빠들,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 통장이에요. 제가 금괴 일부를 팔아서 계좌에 넣었어요. 큰오빠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야, 이게 5억씩이에요. 큰오빠 통장, 작은오빠 통장. 미쳤어? 이걸 왜 우리한테? 엄마가 원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편지에 쓰셨잖아요. 오빠들도 나름대로 엄마를 사랑했으니까라고. 엄마는 끝까지 오빠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빠들도 엄마 아들이잖아요. 저는 두 오빠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15억만 있으면 충분해요. 혼자 살기에 넉넉하거든요. 정희야. 그리고 수연아. 저는 수연이를 향해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내 학자금이야. 1억 원. 할머니가 너한테 주고 싶어 하셨을 거야. 고모. 저는 괜찮은데요. 받아. 넌 이 고모를 도와줬잖아. 그리고 할머니를 제일 잘 이해했던 손녀였고, 수연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고모. 할머니, 엄마. 제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엄마가 바라시던 게 이거였죠?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그래, 잘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희야, 고마워. 큰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엄마를 닮았어.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따뜻한. 작은 오빠도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리는 엄마 묘소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30년, 아니 평생을 엇갈렸던 마음들이 비로소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저희 이제 화해했어요. 수연이가 묘비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지낼게요. 가족처럼요. 그날 저녁, 우리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한정식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정희야, 앞으로 뭐 할 거야? 큰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5년 동안 엄마만 봤으니까 이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넌 아직 젊어. 55살이면. 오빠 55살이 젊어요? 그럼 요즘 세상에 55면 한창이지. 작은 오빠가 거들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거 해봐.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찾고 그래야죠. 할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수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모, 저랑 유럽 여행 갈래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그래, 좋지.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하니 조금 설렜습니다. 5년 동안, 아니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엄마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이 방을 정리하려고요. 엄마의 옷, 신발, 작은 소품들. 하나하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편지 한 장이 더 나왔습니다. 정희에게 2024년 10월 30일. 엄마가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희야, 엄마 곧 떠날 것 같구나.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괜찮아. 내가 곁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다 알아. 밤마다 우는 소리 들었어. 혼자 화장실에서 울고 베란다에서 한숨 쉬고. 미안하다, 정희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멈춰버렸지. 근데 말이야,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내가 곁에 있어서, 내 손을 잡고 내 목소리 들으면서 죽을 수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사랑한다, 내 딸. 평생 말 못했지만 엄마는 널 정말 많이 사랑했어. 세상에서 제일, 내가 제일 자랑스러운 엄마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볼게요. 엄마가 원하신 대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마치 엄마가 제 뺨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주름지고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뭔가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수연이와 함께 여행사에 가기로 했거든요. 유럽 여행 계획을 세우려고요. 엄마가 평생 가보고 싶어 하셨던 파리, 이탈리아, 스위스.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엄마.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 집을 한번 봤습니다. 40년 동안 엄마가 사셨던 집, 5년 동안 제가 엄마를 간호했던 집, 이제는 추억만 남은 집. 다녀올게요, 엄마.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짐도 가족한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였어요. 55살 이정희. 평생 딸로, 며느리로, 엄마의 간병인으로 살았던 한 여자.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갈 여자. 버스 정류장에서 수연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고모, 여기요. 수연아.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고, 미래는 열려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딸이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엄마가 원하신 대로. 엄마 사랑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게요. 저기요, 할머니 별이 되셨나 봐요. 수연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결국 통했던 모녀의 마음을 기억하며